삶에서 변하지 않고 확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앓고 있는 그 아픔이 당신을 분명히 키워줄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을 좇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이 없다고, 무기력하다고 하는 당신의 외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아우성의 크기만큼 당신의 부활의 날도 가까웠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은밀한 방해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발목을 잡는 그 방해자,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또 의지가 있더라도 정작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힘들겠죠. 그리고 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은밀한 방해자가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무기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길 위에서 때로는 우리가 한 번씩은 무기력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걸 겪어봤고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박경숙 작가님의 문제는 무기력이다 라는 책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이 학습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고통이나 또 실패로 인해서 그 실패와 고통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삶의 위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라면 무기력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차단당한다고 생각될 때 느껴지는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그 좌절감이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학습되어서 다음번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또 피로가 누적될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기력이 없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무기력 현상은 기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배워버린 무기력은 모든 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성공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우리의 인생을 퇴보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무기력이 학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의 조언이나 책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무기력에 관한 책이 저의 인생책 중에 하나라고 손꼽을 만큼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겪었던 무기력의 무서움 때문에 무기력에 대한 책을 쓰려고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중년의 무기력의 재앙을 만나서 10여 년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겨운 수련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밀히 속이면서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강력한 방해자인 이 무기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우리 마음의 활력을 다시 일깨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면 바람으로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 하루를 보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낼 것인가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정신 레벨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하루는 아프고 슬픕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가 하루만큼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가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해내는 노예의 삶입니다.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그날그날 지시받은 일을 마지못해서 대충 처리하는 직장인. 이혼이 두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식구들을 위해서 밥하고 청소하며 푸념하는 주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의 심리 상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니체가 인간 정신의 세 단계 중에서 낙타로 표현한 단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등에 짐을 잔뜩 싣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죽어가는 낙타의 삶과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는 늙은 낙타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나요? 정말 힘들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힘이 떨어져서 쓰러지면 그 짐은 젊은 낙타에게 옮겨 실을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는 낙타를 버려두고 대상행렬은 계속해서 사막을 횡단할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위해 낙타처럼 견디면서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에 반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루를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주도적이고 스스로가 고용주가 됩니다. 사자는 자신이 원할 때 사냥하고 먹습니다. 그러고는 초원에서 며칠씩 휴식을 취합니다. 초원에서 사자에게 간섭할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인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대가를 모두 취합니다. 이는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자발성이란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무기력이 자발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무기력에서 헤어나오려면 자발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자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되찾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낙타가 아니라 사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무기력하게 낙타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란 노력 여하에 따라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절망의 연속일 만큼 혹독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무기력의 절망은 새로운 배움을 남깁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무기력의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서 보장된 것은 별로 없고 삶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사막에서 낙타가 죽는 그 자리에서 사자가 태어나서 포효할지도 모릅니다. 사자가 지니고 있는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정신 진화의 목표입니다. 낙타가 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발성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자신처럼 살아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과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공명할 수 있다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남을 돌보다 보면 자신을 구할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눈을 뜹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즐기며 공헌을 즐기고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니체가 말한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천진함과 솔직함, 창조의 상징입니다. 아이는 수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배우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천진하고 호기심이 강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아이는 계산 없이 사랑을 주고 아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습니다. 천진난만함이 아이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때 정신의 가장 자유로운 단계는 천진난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한계도 억압도 없이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두 번째 정신 진화로 이어집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무기력의 고통이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수용소에 갇힌 포로. 지금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우선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 신세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막 여행과 같은 지루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수용소는 뜨겁고도 차가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기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하고, 수용소의 교활한 간수를 넘어설 수 있는 차가운 자기 극복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다행인 것은 무기력에서 나오는 길이 길을 잃게 하는 미로가 아니라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미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유능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여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죄수 번호와 함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세라는 점만 기억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기력한 사람은 수용소에 갇힌 포로와도 같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 초겨울, 오스트리아 당국은 수백 명의 유대인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웰빙 이론을 새롭게 개발해서 심리학 분야에서 각별하게 주목받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역시 나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빅터 프랭클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와 다카우에서 119번과 104번으로 불리며 극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극소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석방된 이후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수용소 수감자의 심리적인 반응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묘사하는 수감자의 심리 상황과 무기력한 사람의 심리는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심리 반응은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에 지배당합니다. 전쟁포로란 죽음과 삶이 동시에 공존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전기 충격을 받은 개나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은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과 흡사합니다. 그 이후에 포로에게는 집행유예 망상이 일어난다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비록 포로지만 자신은 절대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헛된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환상이 무너지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가까운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말기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부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만약 암이라도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러다가 검사 결과가 오진이 아니고 자신이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치료 과정도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심리 단계에 들어서면 포로들은 틀에 박힌 수용소의 일과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의 삶에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점점 냉담해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는 실직 상태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받아들인 후에 각종 부정적인 정서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그들은 혐오감,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모멸감, 분노와도 같은 메마른 정서를 보입니다.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이 무렵부터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자살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면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서 절망하고 그 절망에 오히려 자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감각의 단계에 이르면 포로 중에서 병사나 자연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포로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용소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억울함, 분노, 자기 혐오 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깊은 무기력과 절망,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다가 죽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석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던 포로들 중에는 석방된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전에 지속적으로 무기력에 지배당했던 사람들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학습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수용소의 포로와 무기력에 지배당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양쪽 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통제 불가능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포로들 중에는 희망을 잃어서 쉽게 죽어버린 사람도 많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 사회 적응에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력과 수용소에 갇힌 상황이 비슷하다면 이 포로들의 생존 전략에서 무기력을 극복할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포로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삶의 의미가 주는 힘. 빅터 프랭클은 가혹한 상황에서 3년간이나 버텼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기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에게 플랫폼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남녀 따로 두 줄로 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포로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훌륭한 제복을 차려입은 비밀 친위대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요. 다만 줄이 짧아지면서 포로의 대부분이 왼쪽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친위대원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프랭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천천히 그를 오른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프랭클은 선배 포로에게 왼쪽으로 보내진 친구들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쪽에 가면 그를 볼 수 있을 거요. 선배 포로는 불꽃이 튀어오르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높다란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프랭클의 동료 중 90%인 1,400여 명이 정오전에 처형되었습니다. 나머지 포로들은 소지품, 의복, 보석, 공책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프랭클은 첫 저서로 출간할 초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연구 결과가 그 원고 뭉치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프랭클의 아내 틸리가 그의 코트 안에 원고를 숨겨 넣고 실로 꿰맸고 아우슈비츠에 끌려갈 때 프랭클은 그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든 코트를 압수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황한 프랭클이 작은 소리로 한 늙은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쓴 원고와 지금까지 해온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롱 섞인 모욕적인 웃음을 지으며 제기랄 하고 욕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의 생활 전체가 무너졌고 평범한 진리를 보았으며 심리적 전환점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고는 프랭클에게 영혼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비극 앞에서 그는 삶이 의미가 있는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프랭클은 1시간 내에 답을 얻었습니다. 간수가 입으라고 준 죽은 수감자의 옷주머니 속에서 찢어진 히브리서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의 주를 사랑하라. 프랭클은 이 말의 종교적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이 닥치더라도 삶을 긍정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셰마 이스라엘이라 적힌 그 종이가 잃어버린 원고 전체와 맞바꿀 만한 생의 의미를 찾아준 셈입니다. 그 후 프랭클은 자신의 원고를 2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프랭클은 몰래 훔친 종이 조각에 속기로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이윽고 연합군이 포로들을 해방시킨 이듬해인 1946년 이 종이 조각 원고들이 20세기의 가장 큰 반향을 물고 온 책들 중의 하나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프랭클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종이 조각이 잃어버린 원고 전체보다도 귀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단순한 글자 그 이상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에 적혀 있던 문장은 죽음에 직면한 그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끌려와서 죽어가는 많은 동료를 보고 자기 생애의 모든 연구 결과가 담긴
원고를 압수당하면서 얻게 된 문장 하나는 프랭클에게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힘을 얻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심리학 연구에 매진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그런 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실험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론을 수용소라는 혹독한 실험실에서 검증해냈습니다. 우연히 다가온 글귀가 그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만든 상징적 소명이 된 셈입니다. 사실 프랭클 이론의 주요 개념은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 가기 전에 이미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으로 그 이론들이 현실에서 하나씩 증명되면서 생명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랭클에게 아우슈비츠가 없었다면 그의 학문적인 성과는 지금보다 편협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 그를 성장시킨 셈입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서 건져낸 것은 삶의 의미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가혹한 시련을 겪어냈습니다. 그의 누이를 제외한 가족 전부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가 학살당했고 미래를 의식하지 않고 목표를 상실한 많은 동료들이 단 며칠 만에 죽어가는 것을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프랭클은 저항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 덕분에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삶을 붙잡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급속히 부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중에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절망과 포기가 가져온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대신에 가스실로 가거나 야윈 동료를 위해 자신의 수풀을 주고 굶어 죽는 성자와도 같은 행동을 했다고 프랭클은 증언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혹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영적 자유와 마음의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혹독한 운명에 대처할 방법을 선택하는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말하자면 프랭클에게는 심적 자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포로는 도랑과 굴을 파고 철로 놓는 일을 했다. 얇은 옷 한 벌을 입고 땅속까지 얼게 하는 추위를 견뎠다. 그때는 정말 목숨 외에는 잃을 것이 없었다. 프랭클은 그 혹독한 경험을 토대로 로고 테라피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삶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프랭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오염된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지난 일은 잊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비로소 새 삶이 열리고 그 새 인생은 무기력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낼 것입니다. 4개의 엔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할까요? 인지과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움직이는 엔진은 인지, 동기, 정서, 행동입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자동차의 4기통 엔진처럼 넷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실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막혀 있거나 작동하지 못한다면 다른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의 시스템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개의 엔진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인 동기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동기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인 인지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뜻합니다. 인지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은 같은 사물이라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세 번째인 정서는 감정과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이 시시각각 외부에 반응하는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우리가 실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력에 빠지면 이 네 가지의 엔진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아예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은 무기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기력이란 인간이나 동물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경험하며 겪게 되는 동의, 인지, 정서장애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즉, 무기력을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는 단순히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장애, 정서장애, 인지장애와 결부된 것으로 이 세 가지 장애가 결합되어서 행동장애를 불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동장애는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네 개의 엔진이 고장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첫째, 동기장애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켜서 심하면 동기 자체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욕망에 의한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없어져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둘째, 인지장애는 무기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형성된 사고의 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입니다. 무기력을 학습하고 나면 이 인지 방식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에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한번 형성된 인지의 틀은 쉽게 변하지 않고, 따라서 무기력해진 사람의 왜곡된 시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서장애란 무엇일까요? 정서는 감정, 야심,
활기, 용기와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할 때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서 메커니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기력은 이러한 정서의 문제를 일으켜서 기분이 나쁜 상태가 지속되게 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실행을 할 어떠한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기장애와 인지장애, 정서장애가 결합되면 행동장애가 나타납니다. 행동장애는 쉽게 말하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사람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뛰지 못하는 남자가 매번 달려볼 마음으로 운동장에 나타나지만 뛰지 못하거나 어쩌다 뛰기 시작해도 곧 포기해버린 것은 마음속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엔진 모두에 문제가 생겼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중 하나가 아무리 강력해도 다른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지가 왜곡되면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겨도 결과는 시원찮습니다. 따라서 행동이 잘 안 될 때에는 행동 자체만 다스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동에 앞서 동기, 정서, 인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수리해야만 그 결과로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기와 정서, 인지 전체를 전환한 후에 그 결과로 행동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그 방법을 통합적 마음 전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동기, 정서, 인지가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인지과학적 접근은 플라톤 시대부터 유래된 개념입니다. 윌 듀런트는 철학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플라톤이 주장한 행동의 원천을 소개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행동이 세 가지 원천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행동은 욕망과 감정과 지식에서 생겨난다. 욕망과 욕구, 충동과 본능이 그 하나이고, 감정과 활기, 야심과 용기가 하나이며, 지식과 상상, 지력과 이성이 또 하나다. 플라톤이 말하는 행동의 첫 번째 원천인 욕망과 욕구를 동기, 두 번째 원천인 감정을 정서, 세 번째 원천인 지식과 상상을 인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처럼 인간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세 가지 원천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최근 심리학과 인지과학 연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함께 변화시키거나 다뤄야 한다는 통합적 방법을 연구하는 시도는 많지 않은데요. 인지주의자는 인지 방식의 변화만 주장하고 행동주의자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서심리학자는 정서만으로 판단하려 하고 동기 사회심리학자는 욕구와 동기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각각의 연구 결과도 꽤 우수해서 신뢰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각각의 방법을 따로따로 적용해 보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동기를 강화해도 인지가 왜곡되었을 때는 계획한 바를 하루 이상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었으며 인지 방식을 바꾸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의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서 동기, 정서, 인지, 행동, 네 가지 엔진을 모두 고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탐색에서 나온 것이 통합적 마음 전환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라. 한 사람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바지락을 캐던 그는 갑자기 한 바구니 가득 찬 조개를 보다가 바지락보다는 전복이나 해삼이 값이 더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앉아있는 갯벌이 시시해졌고 20m 앞 바닷속에 있을 전복과 해삼이 더 탐났습니다. 급기야 그는 전복과 해삼을 딸 욕심으로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영 미숙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말이죠. 설마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 아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만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상 추구만을 하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벽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피터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지낸 컨설턴트 로렌스 피터 박사가 처음 주창한 피터의 법칙은 위계 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해내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일까지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급기야 무능력해집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나아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당신이 서 있는 발 아래에 숨겨진 조개부터 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나의 무기력도 절제하지 않는 이상 추구가 한몫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신은 바지락 캐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지락 캐는 일에 숙련이 될 때까지 우선 그 일을 해보세요.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갯벌을 깊고 넓게 파세요. 그러면 자신감과 유능함이 생길 것입니다. 바지락을 열심히 캐다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백합 조개를 캘 수 있습니다. 조개를 자유자재로 캘 수 있게 된 다음에 다른 시도를 하세요. 전복을 따고 싶다면 수영 연습과 잠수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인데도 연습도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는 실패와 무기력을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면 그 출발점은 당신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항고조라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다른 이름은 내일이면 집 지으리입니다. 이 새는 한 번도 둥지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히말라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차가운 바람이 덮쳐오는데요. 그러나 이 새에게는 추위나 눈보라를 막아줄 둥지가 없습니다. 낮에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인 히말라야의 밤. 둥지 없는 이 새가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견디면서 새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둥지를 지으리. 날이 새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하지만 날이 밝으면 이 새는 지난 밤의 고통을 잊고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설원에서 놀기 바쁩니다. 낮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밤이 되면 새는 추위에 떨며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매일 이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새를 두고 내일은 집 지으리 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이 새의 행동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오늘 할 일을 미루고 또 미루며 매일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일이면 의욕이 생기고 기운이 솟아서 둥지 따위는 한나절 만에 지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성의 법칙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면 우리의 묘비명도 조지 버나드 쇼의 그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이 될 줄 알았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1시간 걸릴 작업이 내일로 미뤄지면 1시간 5분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도 미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일을 미룰 수가 없게 되면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무기력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불쌍한 새가 되어서 둥지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세요.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방해자,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책은 정말로 저의 인생책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삶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시선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과 변화를 준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직접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오디오북에서는 제가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달콤한 밤,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